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 승무패 53회차 챔피언스리그 14경기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앞서 어제 제가 올려드렸던 축구 승무패 53회차 현미경 분석 및 초안픽 공유에서는 1번부터 7번 경기까지 제가 다뤄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특이하게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를 1번부터가 아니라 8번부터 14번 경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션이 살아있을 때 아무래도 8번부터 14번은 제가 어제 미처 다뤄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을 겸해서 8번부터 14번 경기를 먼저 텐션이 살아있을 때 녹화를 해드리고 1번부터 7번은 부상자 및 결장자 소식을 취합한 최종픽을 소개하는 것을 위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서두에서 말씀드리듯이 최근에 배트맨 온라인 사이트가 개편 이후에 서버가 조금 불안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아이디에 예치금을 입금을 해 두시고 구매 마감 1시간 전이나 최소 30분 전에는 미리미리 구성하신 픽을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53회차 같은 경우에는 1등 금액이 3차례나 이월이 됐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써 구성하신 픽을 미루고 시간이 지체될 경우에는 배트맨 사이트가 구매 시간이 임박을 하면 구매자가 몰리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구매 자체가 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미리미리 픽을 확정을 하시고 미리미리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고민을 오래 한다고 해서 좋은 픽이 나온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이 팍 오셨다면 미리미리 구매를 하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조금은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53회차 같은 경우에는 세 차례나 1등 금액이 2월이 됐기 때문에 평소에 토토를 안 사시는 분들도 토토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차례나 2월이 됐을 경우에 작년에도 그랬죠.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세 차례나 2월이 됐었을 때 역대급 정배 픽이 결과가 나오면서 1등이 무수하게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세 차례나 2월이 될 경우에는 평소에 축구에 치읓자도 관심이 없는 분들도 토토를 사러 들어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구매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현미경 분석에서 두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챔피언스리그 14경기 최종 조별리그 최종전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승무패 53회차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챔피언스리그 매치업보다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16강 진출 확정팀부터 해서 지금 3위 가능성이 남아있는 팀 그리고 꼴찌가 확정된 팀들도 챔피언스리그 수당이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챔피언스리그 무대라는 것은 선수들뿐만 아니라 구단 측에서도 굉장히 꿈을 꾸는 무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꼴등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16강이 탈락이 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를 노릴 만한 동기부여가 충만한 무대이기 때문에 이 챔피언스리그 최종전 같은 경우에는 동기부여를 체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이 동기부여 측면뿐만 아니라 이미 16강을 확정지은 강팀들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음 일정 그러니까 자국 리그에서 어떤 팀을 다음 일정에서 만나느냐가 굉장히 이 로테이션 최종전에서 로테이션의 강도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제가 독식 분석에서는 마지막 키워드로 추가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DNA라는 건데 유럽 대항전 DNA라는 말을 흔히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럽 대항전 DNA라 하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어본다고 16강 챔피언스리그 16강 무대라는 것도 진출해본 사람들이 진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 대항전 DNA가 있는 강팀들 전통의 강팀들이 최종전에서 조금은 위기에 빠진 팀들이 많죠. 레알 마드리드랄지 인터밀란 그러한 굵직굵직한 빅네임 빅클럽 팀들이 지금 16강 진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유럽 대항전 DNA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이 DNA가 충분히 발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 픽 독식 분석은 이 세 가지 키워드 동기부여, 다음 일정, 그리고 유럽 대항전 DNA까지 한번 결합을 해서 최종 픽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풋볼살롱의 53회차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한도 내에서 풀 베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48,000원 풀 베팅 최종픽으로 구성을 해봤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풋볼살롱의 픽은 어디까지나 참고용이고, 제가 소개해드리는 여러가지 방대한 자료,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인사이트를 조금은 눈여겨보시고 나만의 픽을 구성하시는데 활용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이렇게 자료를 많이 드리는, 그리고 많이 소개해 드린 이유는 이 데이터를 볼 때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툭툭 던져드리는 이러한 데이터가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한 영감으로 다가와서 예리한 픽을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래도 유의미한 데이터만 뽑아서 소개를 해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무슨 라모스 선수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는지 그러한 어떤 사소한 일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 파일에 적어 놓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 나름대로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데이터들만 쏙쏙 뽑아서 소개를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풋볼살롱 컨텐츠가 굉장히 길이가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킵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타 다른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최종 픽만 소개를 하는 그러한 채널들과는 조금은 차별성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료 하나하나,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해석을 한 인사이트를 들으시면서 아, 풋볼 살롱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좀 이렇게 생각이 다른데, 이렇게 비교를 해 가면서 픽을 구성하신다면 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스킵을 하시는 것보다는 재생 속도를 1.25배나 1.5배로 돌리셔서 모든 내용을 가능하면 소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어제 다뤄드리지 못했던 8번부터 독식 분석 1번을 일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는 아약스 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최종 픽으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7점으로 D조 3위로 쳐져 있습니다. 아탈란타가 지금 승점 8점으로 D조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아탈란타는 이 아약스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을 2위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조금은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자국 리그에서 홈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홈 경기에서 5승 1패를 달리고 있고 경기당 3.5골이라는 막강한 화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약스가 최근에 2연패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자체는 5경기를 기준으로 3승 2패라는 점에서 그렇게까지 분위기는 좋다고 볼 수 없는데, 직전 리그 5위 팀과의 홈 경기에서 1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약스가 자랑하는 홈 무패 행진이 네덜란드 에레데비지의 그 자국 리그에서 깨진 부분이 있고, 반면에 아탈란타 역시 지금 5경기를 따져봤을 때 승리가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1승 3무 1패로 조금은 쉽게 패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탈란타의 특징이 올 시즌 홈보다는 원정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원정에서 세리아 A에서 3승 1무 1패를 달리고 있고,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는 원정 경기를 2차례 치렀는데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특히 리버풀 원정을 떠나서 2대0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아탈란타가 올 시즌에는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약스가 제 아무리 홈 깡패라고 할지라도 최근에 홈에서 패배를 당했다는 점, 그리고 아탈란타가 원정에서 유독 좋은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아탈란타가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경기는 무승부를 조금은 깔고 가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탈란타가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기 운영을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1차전과 마찬가지로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졌는데, 이 아약스의 특성상 홈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아탈란타를 이겨야지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오르기 때문에 무승부는 상당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약스의 홈에서의 그 공격 본능과 더불어서 무승부는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아약스가 한 골을 먹든 두 골을 먹든 자신들은 세 골, 네 골을 넣겠다는 그러한 그 적극적인 공격적인 전술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향껏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승부를 바치시고 싶은 분들은 무승부를 충분히 가져갈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아약스가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7골을 넣었는데 그중 6골이 전반 초반부터 막판까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약스는 전반전에 굉장히 강한 화력을 보여줬는데, 이 아탈란타가 실점이 전반전에 굉장히 많습니다. 아탈란타가 해당 구간 중에서 무려 7실점이나 전반전에 이 아약스가 강한 시간대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약스가 충분히 전반부터 공격의 고삐를 당긴다면 충분히 아탈란타의 수비진을 조금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반면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후반 중후반에 득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약스 같은 경우에도 후반 중후반에 실점을 4골이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양팀 모두 취약 시간대, 서로의 취약 시간대 득점력이 폭발한다는 점에서도 충분히 골이 많이 터질 1차전처럼 골이 많이 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 아약스 쪽에 부상자가 조금 있습니다. 양팀 모두 부상자가 있는데 지금 최전방 쪽에 아약스가 불투명한 자원이 이 네레스 선수와 트라오레 선수가 공격에 조금은 핵심 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인데, 이 트라오레 선수와 네레스 선수가 제가 챔피언스리그 공식 채널에서 확인한 결과 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아직 출전이 이 결장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만약에 이 네레스 선수와 트라오레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아약스가 자랑하는 화력이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경기는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아탈란타 쪽 역시 핵심적인 윙백인 고센스 선수가 코로나19 이슈로 인해서 결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탈란타의 특징이 3백을 기반으로 좌우 윙백인 고센스와 하테보어 선수가 윙백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왼쪽 윙백인 고센스가 나오지 못한다면 아탈란타가 자랑하는 왼쪽 측면 공격이 조금은 약화될 가능성이 있고, 더욱이 챔피언스리그 공식 채널에 따르면 이 고센스 선수뿐만 아니라 이 고센스 선수의 백업으로 나섰던 모이카 선수까지 지금 아웃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탈란타는 지금 주전 왼쪽 윙백이 코로나19로 빠지고 백업 왼쪽 수비수까지 빠지기 때문에 이 아탈란타의 왼쪽 측면 공격이 살아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탈란타가 핵심 윙백이 빠지는 상황에서 백업 2선 자원이 미란축구까지 빠지고 주전 골키퍼로 나섰던 골리니 선수까지 아웃이 된 상황에서 2선 자원인 파샬리치까지 없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되는 상황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는 취향대로 무승부를 바치시는 것도 조금 추천을 드리고, 저는 다만 아약스의 성향상 홈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과 화력이 살아나는 아약스가 무승부는 의미가 없이 승리를 반드시 거둬야만 하는 16강인 상황에서 아약스가 특유의 닭공적인 느낌을 보여주면서 아탈란타를 상대로 한 골을 먹든 두 골을 먹든 자신들은 세 골, 네 골 이렇게 넣겠다는 마인드로 달려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외로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것이라고 보고, 저는 최종 픽으로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우디네세전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약스보다도, 지금 아약스 원정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체력적으로는 아약스보다 조금은 더 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 경기가 취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휴식을 취했다는 점도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유의미한 데이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9번 경기는 미트윌란 대 리버풀의 경기인데 저는 최종 픽으로 그래도 미트윌란의 단통패, 리버풀의 단통 승리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미트윌란 사이드를 바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리버풀이 지금 리그 1등을 확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할 것이고 지금 로테이션을 가동한다면 미나미노, 오리기 같은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공격진들이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지금 골키퍼로도 아드리안 골키퍼가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스쿼드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리버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트윌란이 지난 아탈란타전에서도 무승부를 거두는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난 아탈란타전에서 재미를 봤었던 빡빡한 5백을 들고 나온다면 리버풀이 미트윌란이 그래도 자국 리그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더욱이 홈에서는 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미트윌란이 지난 아탈란타전에서 무승부를 거뒀던 이 짠물 수비 포메이션인 5-4-1 포메이션으로 빡빡한 수비 블록을 구축을 한다면 이 리버풀이 백업 자원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 퀄리티가 떨어지는 백업 자원들이 미트윌란의 빡빡한 수비벽을 뚫어낼 수 있을지는 조금은 의문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폴더에 조금은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리버풀이 백업 자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젊은 선수들인 커티스 존스랄지 네코 윌리엄스 등과 같은 그러한 젊은 유스 출신의 선수들이 의외로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리버풀 정도에 되는 어떤 빅클럽의 백업 자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러한 야심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은 백업 자원으로 활약을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감독 눈에 들어서 주전으로 도약하겠다는 그러한 야심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더욱이 이 챔피언스 리그 무대라는 것은 아무리 1등이 확정됐다곤 하나 챔피언스 리그 무대는 선수들이 모두 꿈꾸는 무대이기 때문에 분명히 백업 자원들이 자신들에게 챔피언스 리그를 소화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리버풀 정도의 백업 자원들이라면 충분히 주전 도약의 야심을 품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리버풀의 유럽 대항전 DNA와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 그리고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주전 도약의 야심을 품고 있는 선수들의 어떤 의지를 봤을 때 그래도 미트윌란이 홈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탈란타를 상대로 빡빡한 5-4-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리버풀이 충분히 승리까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리버풀은 조 1위를 확정을 한 상황이고 이 미트윌란 원정을 떠난 다음에 승격팀인 풀럼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이 풀럼이 레스터시티를 꺾는 등 굉장히 도깨비 같은 팀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리버풀이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풀럼 원정을 준비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리버풀은 백업 자원들이 미트윌란전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미트윌란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과 투포를 잡으시려는 분들은 충분히 염두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여유가 있으면은 조금은 폴더를 쓰고 싶지만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리버풀의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가 미트윌란보다는 괜찮은 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의 백업 자원들이 주전 도약의 어떤 야심을 품고 적극적으로 경기에 임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리버풀의 클럽 감독이 그래도 평소에 선발로 나서지 못했던 그 조타 선수 정도까지는 그래도 충분히 선발 혹은 후반에 교체 투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리버풀이 전반전에 굉장히 좋지 않은 경기력으로 득점을 하지 못하거나 미트윌란에게 선제골을 허용을 할 경우에는 클롭 감독의 성향상 분명히 조타 선수 정도나 혹은 모하메드 살라, 마누라 라인 중에서 최소 한 명 정도는 교체 투입을 해서 승리 혹은 최소 무승부까지 노리는 경기 운영을 펼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버풀 역시 승리 수당을 무시를 못하겠죠.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승리 수당이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승리 수당이 승리를 거뒀을 경우에는 조별리그에서 270만 유로를 줍니다. 270만 유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한 35억 정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 빅클럽들도 구단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됐습니다. 관중 수입도 없기 때문에 관중 수입뿐만 아니라 중계권 수입까지도 굉장히 줄어든 빅클럽들이기 때문에 빅클럽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의 몸값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한 푼이 지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빅클럽도. 그렇기 때문에 빅클럽 역시 충분히 이미 결과가 16강 진출 결과가 확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승리수당이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패배를 당하는 운영은 절대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인즉슨 미트윌란 역시 리버풀을 상대로 비기기만 하더라도 승리 수당의 그 3분의 1인 무승부 수당이 있습니다. 무승부 수당도 90만 유로 정도, 11억 정도, 10억 정도를 주기 때문에 미트윌란 역시 충분히 리버풀을 상대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여유가 있다면 미트윌란의 사이드를 조금은 받치는 것, 그것도 특히 무승부를 받쳐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리버풀의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고 지금 미트윌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센터백인 스비아트체코 선수가 징계에서 복귀를 하기 때문에 수비력이 조금은 더 강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은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부상자가 굉장히 많죠. 알리소 골키퍼부터 반다이크, 고메즈 수비수들이 이탈을 했고 미드필더의 체인벌린, 티아고, 제임스 밀러까지 부상으로 아웃이 됐습니다. 백업 공격 자원인 샤키리 선수까지 근육 부상으로 불투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리기, 미나미노 같은 조금은 퀄리티가 떨어지는 공격진이 선발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미트윌란이 작정하고 5백 지난 아탈란타전에서 재미를 봤던 이 5백을 들고 나온다면 제 아무리 리버풀이라고 할지라도 수비벽을 뚫어내는 데는 조금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거는 것은 최근에 오른쪽 풀백, 주전 풀백인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아놀드 선수가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놀드 선수를 주축으로 한 오른쪽 측면 공격을 조금은 살려본다면 그래도 리버풀 선수들이 제 아무리 백업 자원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미트윌란 선수들보다는 퀄리티가 조금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리버풀의 단통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번 경기는 짤츠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투포를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최종 픽에서 무패 투포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6강 진출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유일한 가능성이 바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승리를 거두는 것인데 만약에 짤츠가 AT를 잡는다면 조 2위로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고 만약에 비겼을 경우에는 16강 진출이 좌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짤츠부르크가 자국 리그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1강 팀이죠.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특히 홈에서는 평균 4.25골이라는 굉장한 화력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미 지금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무조건 이겨야 16강에 올라가기 때문에 무승부는 조금 의미가 없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인 운영을 펼칠 것 같고 1차전에서도 3대2 난타전 끝에 비겼기 때문에 짤츠부르크가 특유의 화력을 살린다면 홈에서 충분히 승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기로 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짤츠부르크를 상대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갑니다. 물론 승리를 거뒀을 경우에는 승리를 거둬도 지금 바이에른 미넨이 1등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최대한 지지 않는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짤츠부르크 원정 뒤에 이틀을 밖에 휴식을 못 취하는데 그 이틀 휴식을 취한 다음 레알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더비를 치릅니다. 그것도 원정으로 치르기 때문에 지금 아틀레티코가 굉장히 짤츠부르크 원정에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 라리가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실점이 0.17골, 원정 경기에서도 0.25골로 실점을 굉장히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아무리 그 바이에른 미넨을 상대로 굉장히 많은 골을 실점을 했기 때문에 실점이 조금은 높아진 면이 있는데 그렇지만 라리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근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무승부에서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하면서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캤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아틀레티코가 시메오네 감독이 올 시즌에는 조금은 수비적인 축구를 벗어 던지고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는데 제 생각에는 이 경기만큼은 굉장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짤츠부르크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화력 면에서는 지난 1차전에서도 3대2까지 따라붙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이 시메오네 감독이 홈에서의 짤츠부르크를 상대로 굉장히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최소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진출하는 유리한 고지를 점했기 때문에 지지 않는 경기를 베이스를 바탕으로 들고 나온다면 충분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짠물 수비가 나오면서 무승부를 베이스를 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짤츠부르크가 공격 일변도로 나설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퀄리티 있는 공격수들 주앙 펠릭스를 필두로 한 그러한 퀄리티 있는 공격수들의 역습 한 방으로 오히려 뒷공간이 열리면서 대량 실점까지도 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부상에서 코로나19에서 수아레즈 선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아레즈 선수가 이상하게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최근에 득점이 없는데 이 수아레즈 선수가 득점을 하지 못하더라도 이 수아레즈 선수가 최전방에 들어올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이 주앙 펠릭스라는 어떤 걸출한 에이스가 수아레즈 선수가 있었을 때 좀 더 케미가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앙 펠릭스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할 경우보다는 수아레즈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이 펠릭스 선수는 수아레즈 선수의 한 칸 아래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하면서 자유로운 세컨 스트라이커로 움직였을 때 그 위력이 살아나기 때문에 1차전에서도 이 주앙 펠릭스 선수가 멀티골을 넣으면서 맹활약을 했는데 당시에도 수아레즈 선수가 최전방에서 골은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 구조적으로 수아레즈 선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세컨톱 위치에서 펠릭스 선수가 조금 더 자유롭게 자유분방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진가가 드러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아레즈 선수가 복귀를 해서 골까지 넣어준다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골을 넣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이 주앙 펠릭스 선수가 구조적으로 살아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아틀레티코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하다고 보여지고 짤츠부르크 사이드를 보실 경우에는 지금 주전급 자원들의 부상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짤츠부르크가 주중 경기에서도 패배를 원정에서 11위 팀에게 조금은 패배를 당했지만 그래도 후반 60분경에 에이스인 소보슬라이 선수 플레이메이커 그러니까 아틀레티코로 따지면 주앙 펠릭스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이 짤츠부르크의 에이스인 소보슬라이 선수를 포함해서 주전 선수들을 대거 후반 60분경에 교체를 시켜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16강 을 향한 의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체력 안배까지 한 짤츠부르크가 충분히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적극적인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틀레티코 사이드에는 조금은 백업 공격 자원의 전력 누수가 있습니다. 디에고 코스타 선수가 아웃이 됐고 카라스코 선수까지 아웃이 됐기 때문에 이 백업 자원, 백업 공격 자원에 조금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이고 왼쪽 풀백인 로디 선수까지 지금 부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고 백업 미드필더인 이 발렌시아에서 데려온 콘도그 비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이적을 조금 늦게 해서 챔피언스 리그 스쿼드 명단에 등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백업 자원인 이 미드필더 콘도그비아 선수까지 지금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짤츠부르크보다는 조금은 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짤츠부르크 사이드를 보시는 분들은 이러한 점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주전급 자원들의 이탈은 없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중요한 경기, 특히 시메온의 감독이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는 지지 않는 운영을 굉장히 잘 펼치는 감독이기 때문에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구사하지만 이번 경기만큼은 짤츠부르크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과 화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지 않는 경기만 펼치더라도 무승부만 거둬도 16강을 진출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치는 가운데 짤츠부르크가 공격 일변도로 나설 경우에는 퀄리티 있는 수아레즈, 주앙 펠릭스, 마르코스, 요렌테 같은 퀄리티 있는 공격수들을 앞세워서 충분히 역습 한두 방으로 승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무패 투폴로 아틀레티코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승점 4점으로 A조 3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로코모티브가 승점이 3점입니다. 로코모티브가 최종전에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이 이미 1등을 확정했다는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로코모티브가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에는 조금 힘들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로코모티브가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서 최대 무승부를 거둬도 짤츠부르크가 상대 전적에서 로코모티브를 앞서기 때문에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에 패배를 하더라도 승점 4점으로 로코모티브와 동률을 이룰 경우에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3위를 확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금은 뮌헨이 로코모티브를 상대로 최소 무승부를 거둬준다는 전제하에 패배를 하더라도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보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없이 자신들의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를 한 뒤에 리그 1등인 린츠와 경기를 치릅니다. 토트넘과 유로파리그에서 맞붙고 있는 이 린츠를 상대로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짤츠부르크 역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후에 굉장히 이런 중요한 리그 일정을 앞두고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역시 짤츠부르크전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 원정을 떠난다는 점에서 충분히 안정적인 경기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저는 기본적으로 무승부를 베이스로 깔고 아틀레티코 사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번 경기는 인터밀란 대 샤흐타르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인터밀란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샤흐타르가 굉장히 인터밀란만 만나면 힘을 못 쓰는 느낌이 있습니다. 1차전에서는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이 인터밀란의 경우에는 지금 16강 진출 유일한 경우의 수가 무조건 샤흐타르를 꺾어야 합니다. 최종전에서 샤흐타르를 이기고 레알과 메넨글라드바흐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나면은 인터밀란은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전에서 샤흐타르를 무조건 이기고 레알과 메넨글라드바흐의 경기가 승부가 갈리면 최소 2위로 16강 진출이 가능한 것이 인터밀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샤흐타르를 이겨야 하는 입장이고 이 샤흐타르를 상대로 지난 시즌에 유로파리그 준결승에서 맞붙었었는데 당시에 5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인터밀란이 샤흐타르를 5대0으로 승리를 거뒀었는데 그 경기에서 루카쿠 선수와 라우타로 선수가 두 골씩 몰아치면서 5대0 완승을 거뒀었는데 그 루카쿠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괜찮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두 경기에서 3골을 넣고 있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준결승 홈경기에서 이 인터밀란의 원투퍼치라고 볼 수 있는 루카쿠와 라우타로가 2골씩 넣은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제 아무리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지만 당시에 샤흐타르의 골키퍼가 선방을 굉장히 많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루카쿠와 라우타로의 어떤 화력이 살아난다면 충분히 인터밀란이 샤흐타르의 천적 면모를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샤흐타르전 이후에 인터밀란은 3일을 휴식을 한 뒤 조금은 체급이 떨어지는 12위 칼리아리 원정을 떠나기 때문에 다음 리그 일정도 조금은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주말 경기에서 볼로냐와 홈 경기를 치렀는데 후반 71분에 루카쿠와 하키미 그리고 핵심 미드필더 비달까지 교체로 빼주면서 최소한의 체력 안배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모든 대회 5경기 4승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인터밀란이
주축 선수들의 체력까지 조금은 안배를 했고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충분히 샤흐타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흐타르 역시 지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레알을 두 차례나 잡아내는 등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샤흐타르 쪽에 결장자가 조금은 있습니다. 주전 왼쪽 풀백인 코르니에코 선수가 부상으로 아웃이 됐고 공격수인 모라이스 선수까지 아웃이 됐습니다. 주전 중앙 수비수인 코촐라바 선수까지 부상으로 이탈을 한 상황이고 백업 미드필더인 페르난도 선수와 백업 공격 자원인 지난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골을 넣었던 덴티뉴 선수까지 부상으로 불투명하다는 상황에서 지금 전력 누수가 심한 것이 샤흐타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나인골란 선수만이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력 누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올 시즌에서 홈에서 그렇게까지 나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인터밀란이기 때문에 실점이 조금은 많지만 그래도 경기당 2.8골이라는 화력을 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터밀란이기 때문에 최근에 절정의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 루카쿠 선수를 필두로 해서 충분히 전력 누수가 조금은 있는 샤흐타르를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샤흐타르 역시 지금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최종전에서 인터밀란을 이기면 최소 2위로 16강에 오르는데 만약에 인터밀란과 샤흐타르가 비겼을 경우에는 레알과 메넨글라트바흐전이 무승부로 끝날 경우에는 레알하고 승점이 동률이 되지만 레알을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점하기 때문에 샤흐타르가 16강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흐타르는 최대한 안정적인 운영을 펼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인터밀레가 비겼을 경우에는 레알과 메넨글라트바흐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나면 레알과의 상대 전적을 샤흐타르가 압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위로 16강에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샤흐타르도 의욕을 가지고 인터밀란전에 임할 것이고 만약에 인터밀란에 패했을 경우에는 메넨글라드바흐가 레알 마드리드를 꼭 이겨줘야지 조 3위는 확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터밀란에 패할 경우에는 유로파리그로 떨어지거나 아예 유로파리그 티켓이 주어지지 않는 조 최하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패배를 면해야 하는 것이 샤흐타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흐타르 역시 의욕은 충만하다고 보여지고 올 시즌 홈과 원정을 비교를 해봤을 때 홈에서 그래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그에서는. 그렇지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무대에서는 오히려 원정 경기에서 화력이 1.5골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샤흐타르 역시 제 아무리 원정 경기라고 할지라도 충분히 인터밀란을 상대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샤흐타르 역시 주말 경기였죠. 리그 홈 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70분 이후에 교체 카드를 활용하면서 주전급 자원들의 어떤 체력 안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샤흐타르 역시 인터밀란을 상대로 이미 레알 마드리드를 꺾고 온 상승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16강 진출을 노려볼 것 같고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터 밀란이 샤흐타르의 어떤 천적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는 루카쿠 선수가 있는데 루카쿠 선수가 최근에 굉장히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 지난 시즌 유로파리그 준결승 5대0 대승을 거뒀을 때 이 루카쿠 선수와 라우타로 선수가 맹활약을 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인터 밀란이 무실점 경기까지는 힘들더라도 지금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축 선수들이 대부분 코로나19 이슈와 부상 이슈에서 돌아온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샤흐타르가 전력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홈에서는 샤흐타르를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2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메넨글라드바흐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레알의 단통 사이드를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무승부까지 조금은 바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메넨글라드바흐가 레알과 비기기만 해도 최소 2등으로 16강에 진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넨글라드바흐가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면서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무승부를 바치시는 것이 조금은 안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그래도 레알의 단통 사이드를 보는 이유는 레알 마드리드 역시
비겼을 경우 메넨글라드바흐와 비겼을 경우에 인터밀란이 반드시 샤흐타르를 이겨줘야 16강에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레알 마드리드가 메넨글라드바흐와 비기고 인터밀란과 샤흐타르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이 났을 경우에는 샤흐타르에 밀려서 3위로 처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는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 1위까지 노려보려면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레알 마드리드에는 이 챔피언스 리그 DNA가 있기 때문에 이 레알 마드리드가 조금은 노쇠한 면이 있죠. 라모스 선수부터 벤제마,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 등 조금은 나이 연식이 있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러한 이 베테랑 선수들이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밥 먹듯이 해봤던 이 베테랑 선수들이야말로 이 위기 상황에서 분명히 챔피언스리그 DNA를 발동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이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이자 정신적 지주인 이 세르히오 라모스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모스 선수가 중요한 경기에서 코너킥 상황이나 프리킥 상황에서 공격에 가담해서 뚝배기 한 방으로 결정적인 골을 많이 넣어주기도 하고, 페널티킥 키커로서 결정력이 있는 정확도가 높은 페널티킥을 넣어주면서 골까지 많이 넣는 수비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모스 선수가 있고 없고는 천지 차이이고, 더욱이 이렇게 중요한 경기 최종전에서 이 라모스 선수가 들어올 경우에는 멘탈적으로도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모스 선수가 없었던 지난 9경기 중에서 레알 마드리드가 무려 7차례나 패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모스 선수가 굉장히 존재감이 많은 선수이고, 그러한 라모스 선수가 이번 조별리그 최종전에 들어온다면 경기력적인 측면이나 멘탈적인 측면에서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느낌이 있을 것 같고, 지난 1차전에서 카제미르 선수가 극장골로 2대2 무승부를 이끌었는데, 이 카제미르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라모스 선수와 카제미르 선수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충분히 유럽 대항전 DNA를 발동을 하면서 충분히 홈에서는 한 골차, 두 골차 신승까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직전 세비야 원정 경기에서 지단 감독이 로테이션을 쓰지 않고 풀로 선수들을 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조금은 부침이 있을 수 있는 레알 마드리드이고, 반면에 메넨글라드바흐 역시 승무패 52회 차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라이부르크 원정에서 2대2 무승부를 거두고 왔습니다. 해당 경기에서 이 노장 선수인 슈틴들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했는데, 이 노장 선수인 슈틴들 선수가 굉장히 플레이 메이킹을 해줘야 되는 선수인데 이 프라이부르크전에서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했습니다. 또한 이 프라이부르크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프라이부르크가 굉장히 의욕적으로 압박도 가하고 많이 뛰는 축구를 하면서 이 메넨글라트바흐 선수들이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했던 경기입니다. 물론 주전 공격수인 플레아 선수 등을 빼주면서 최소한의 체력 안배를 해준 모습이 있었지만, 이 노장 선수인 슈틴들 선수가 플레이 메이킹을 해줘야 되는데 슈틴들 선수가 풀타임을 소화했다는 점은 지금 메넨글라트바흐가 2선 핵심 자원인 요나스 호프만이 빠진 상황에서 조금은 슈틴들 선수의 발끝에서 플레이 메이킹을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노장 선수인 슈틴들 선수가 지난 프라이부르크전에서 혹사를 당했다는 점은 체력적인 면에서도 제 아무리 레알 마드리드가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풀타임을 뛰고 왔다고 하더라도 마드리드 원정을 떠나는 메넨글라드바흐 역시 지난 프라이부르크전에서 굉장히 많은 체력 소모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5대5의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메넨글라드바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선 핵심 자원인 호프만 선수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뼈 아프고, 왼쪽 풀백인 벤세바이니 선수까지 코로나19 이후에 나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공격 면에서 화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메넨글라드바흐가 지금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원정에서 최대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승부 여유가 있다면, 투포를 잡는다면 무승부를 충분히 받쳐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레알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점 패턴과 득점 패턴을 조금 살펴드리자면, 이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에서
9골을 넣었는데 그중 6골이 후반 중후반에 넣었습니다. 후반 51분부터 90분에 득점을 했는데 이 메넨글라트바흐가 해당 구간에서 무려 5골이나 실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반 중후반에 메넨글라트바흐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레알 마드리드가 특유의 후반 중후반 화력을 살리면서 충분히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반대로 메넨글라드바흐 역시 레알의 취약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반 21분부터 후반 60분에 해당 구간에서 무려 7골이나 득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 팀이 지금 자신 서로의 취약 시간을 공략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메넨글라드바흐전 이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마드리드 더비를 치르기 때문에 해당 경기 역시 굉장히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최근에 고전을 하고 있는 이유가 지단 감독이 굉장히 압박 축구를 거세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압박 축구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굉장히 허무하게 실점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 메넨글라드바흐의 공격진의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플레야, 튀람, 그리고 백업으로 나오고 있는 엠볼로 선수까지 지금 굉장히 좋은 퀄리티와 역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또다시 무리하게 압박을 가한다면 메넨글라드바흐에게 허무하게 역습 한두 방으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지단 감독이 조금 생각이 있다면 이틀을 휴식을 취한 다음에 다가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해당 경기까지 염두를 해둬야 하는 상황이고, 직전 세비야 원정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수들이 체력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단 감독이 메넨글라드바흐 상대로 조금은 압박 수위를 낮춘다면 오히려 메넨글라드바흐가 선수비 후 역습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다가오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마드리드 더비를 조금은 염두를 해두고 직전 세비야 원정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쓰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봤을 때 지단 감독이 최대한 밸런스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진행을 한다면 오히려 메넨글라드바흐가 자랑하는 역습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레알 마드리드가 지공 상황에서 퀄리티 있는 공격수들의 패턴 플레이가 나온다면 충분히 레알 마드리드의 사이드가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지단 감독이 전박 압박 기조를 조금은 포기를 한다면 오히려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할 것 같고, 반대로 외골수적인 측면을 보여주면서 체력적으로 부침이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또다시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압박을 가한다면 메넨글라드바흐가 자랑하는 퀄리티 있는 플레아, 튀람, 엠볼로, 슈틴들 같은 공격진들에게 역습 한두 방을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투포를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13번 경기는 올림피아코스 대 포르투의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는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피아코스와 포르투를 비교를 해 봤을 때 동기부여적인 측면에는 그래도 올림피아코스 쪽이 조금은 있습니다.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르세유와 조 3위 유로파리그 티켓을 놓고 경쟁을 하는데, 이미 지금 마르세유와 상대 전적에서는 1승 1패로 동료를 이뤘지만 원정 다득점에서 올림피아코스가 한 골을 앞서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가 지금 포르투를 상대로, 그러니까 마르세유가 지금 최종전에서 맨시티를 상대하게 되는데 이 마르세유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 올림피아코스가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만약에 올림피아코스가 포르투를 이겼을 경우에는 무조건 조 3위를 확정을 하게 되고, 만약에 올림피아코스가 포르투와 무승부를 거뒀을 때는 마르세유가 맨시티와 비기거나 패하면 그래도 올림피아코스가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올림피아코스가 포르투에게 패배를 했을 경우에 마르세유도 맨시티에게 패배를 했을 경우 올림피아코스가 조 3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무승부만 걷어놔도 마르세유가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조금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맨시티가 이미 1위를 확정을 한 상황에서 로테이션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마르세유의 선전도 조금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맨시티의 백업 자원이 마르세유의 주전급 퀄리티 못지않은 퀄리티가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 역시 포르투를 상대로 최대한 지지 않는 경기를 한다면 충분히 유로파리그 티켓이 걸린 3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팀인데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스 자국 리그에서는 홈 경기 6승 0패로 패배가 없고 실점은 무려 평균 0.17골로 굉장히 짠물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도 마르세유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뒀었을 만큼 홈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조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올림피아코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도 한 골밖에 물론 슈팅을 22개나 내주면서 난도질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점 자체는 한 골로 틀어 막았다는 점에서 이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해외 배당 역시 홈에서의 올림피아코스는 굉장히 무시를 할 수가 없다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올림피아코스가 포르투에게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는 모습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주축 공격수인 엘 아라비 선수가 자국 리그에서 해트트릭을 기록을 하면서 포르투전을 앞두고 골 감각을 끌어올렸지만 그래도 제가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를 보는 이유는 올림피아코스의 이 베테랑 공격수 발부에나 선수가 지금 부상으로 빠집니다. 이 발부에나 선수가 굉장히 나이는 많지만 올림피아코스의 공격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플레이메이킹을 해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발부에나 선수가 없고 백업 공격수인 핫산 선수까지 아웃이 되기 때문에 이 올림피아코스의 화력이 조금은 떨어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포르투 역시 다음 리그 상대가 포르투는 이미 챔피언스 리그 2등을 확정을 했습니다. 올림피아코스를 이겨봤자 조 1위를 거둘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동기부여가 없다고는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포르투 역시 승리 수당이 쏠쏠하기 때문에 그 승리 수당을 챙겨야 하는 입장도 있고 더욱이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올림피아코스 원정 이후에 리그 14위 팀과 컵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리그 경기도 아니고 컵 대회를 치르기 때문에 충분히 로테이션을 가동할 여력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올림피아코스전에서 의외로 승리를 노리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가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아라비 선수가 해트트리고 예열을 마쳤다는 점에서 충분히 지지 않는 경기를 펼칠 것이다. 더욱이 지금 올림피아코스가 포르투를 상대로 무승부만 거둬도 마르세유가 맨시티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은 조금은 희박하기 때문에 최소 무승부만 거둬놔도 유로파리그 티켓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 역시 최대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보이고 포르투 역시 부상자가 발생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니즈가 서로 충돌을 한다면 충분히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르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였던 페페 선수가 발 부상으로 아웃이 됐는데 오히려 이 페페 선수가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페페 선수가 빠진 이후에 오히려 수비력이 그렇게까지 떨어진다거나 그런 모습은 없기 때문에 페페 선수의 이탈은 그렇게까지 큰 전령두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니즈가 조금은 접점을 이룬다면 충분히 단통 무승부가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올림피아코스의 승리까지도 조금은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베테랑 공격수 발부에나 선수의 공백이 크기 때문에 올림피아코스의 화력이 살아나기엔 조금 힘들 것 같고 1차전에서 이미 포르투가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포르투 역시 지금 올림피아코스의 엘 아라비 선수가 해트트릭을 기록했다면 포르투에는 지금 마레가 선수가 직전 리그 경기에서 두 골로 예열을 마쳤기 때문에 충분히 올림피아코스전에서도 득점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굉장히 5대5의 경기가 나올 것 같고 쉽게 승부가 갈리지 않을 것 같아서 과감하게 단통 무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독식 분석 마지막 경기 맨시티의 마르세유의 경기는 저는 맨시티의 단통 승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시티가 이미 조 1위를 확정을 한 상황에서 마르세유전에 풀로 로테이션을 돌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직전 풀럼과의 홈경기에서 2대0 승리를 거뒀는데 교체 카드를 단 한 장도 쓰지 않고 케빈 데브라이너와 스털링 그리고 마레즈 같은 주전 선수들을 풀타임을 뛰게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미 1위를 확정을 한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펩 가르디올라 감독이 평소 기회를 잡지 못했던 페란 토레스, 필 포든 같은 유능한 젊은 공격수들에게 선발 기회를 부여할 것 같고, 다만 그러한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가 마르세유의 퀄리티, 주전 퀄리티만큼 떨어진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맨시티에 충분히 단통 사이드를 볼만 할 것 같고, 그렇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르세유 역시 유로파리그 3위 티켓이 걸려있는 3위 자리를 놓고 올림피아코스를 상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의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 맨시티 원정 이후에 이틀만 쉬고 모나코와 홈 경기를 치릅니다. 지금 모나코와 승점 차가 단 1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리그왕 2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모나코에게 잡힌다면 충분히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 맨시티 원정에서 올인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모나코와의 홈 경기를 조금은 염두를 할 것 같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가 제 아무리 백업 자원을 들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마르세유의 다음 일정이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나코와의 홈 경기라는 점에서, 그리고 맨시티의 백업 자원이 마르세유의 주전급 자원들과 전혀 퀄리티가 밀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맨시티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해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맨체스터 최근에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중들이 2,000명씩 들어가고 있죠. 토트넘 경기에서도 2,000명의 관중이 들어갔고, 런던 지역인 첼시의 홈 경기에서도 관중이 2,000명이 들어갔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런던 지역만 지금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됐습니다. 영국 정부가 티어별로 나눠서 티어 1, 2, 3로 나눠서 지금 코로나19의 심각성에 따라서 그렇게 티어를 구분을 해서 관중 입장을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런던 지역이 티어 2 지역으로 2,000명의 관중이 허용된 반면 이 맨체스터 지역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맨체스터 시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티어 3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관중 입장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맨체스터 시티가 관중들 앞에서 경기를 치르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관중들의 응원은 조금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체스터 시티가 풀로 로테이션을 가동할 경우에 마르세유가 올 시즌 리그앙에서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지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이 로테이션을 가동하는 맨시티를 상대로 유로파리그에 대한 어떤 의지를 살린다면 충분히 맨시티를 상대로 무승부까지는 조금은 거둘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이 마르세유가 세트피스 한 방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지금 올림피아코스와 유로파리그 티켓을 두고 3위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최근에 올림피아코스를 홈에서 이겼던 그러한 흐름도 있기 때문에 맨시티를 상대로 풀로 로테이션을 가동할 이 맨시티를 상대로 충분히 의지를 보인다면 무승부까지는 조금은 받쳐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맨시티의 단통 사이드를 보려고 하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스 조별리그에서 10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중 6골이 후반 중후반에 넣었는데 마르세유가 해당 구간에서 무려 5골이나 실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후반 중후반에 마르세유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면이 있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도 그냥 아무리 그 후반 61분부터 90분에 득점이 많다는 것은 스쿼드 뎁스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까지 조금은 굉장히 좋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교체 카드로 활약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 자원들이 퀄리티를 보여준다면
마르세유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중후반에 충분히 마르세유의 수비진을 공략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서 실점이 단 한 골밖에 없습니다. 전반 11분부터 20분 사이에 한 골을 실점을 당했는데, 해당 구간에서 마르세유의 득점이 단 한 골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맨시티가 백업 자원을 들고 나온다고 할지라도 마르세유가 맨시티의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조금은 버거워 보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였던 아구에로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빠진 것 외에는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가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마르세유 역시 백업 자원인 라돈지치 선수만 부상으로 아웃이 됐기 때문에 풀 전력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맨체스터 시티가 제 아무리 백업 자원들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백업 자원들의 퀄리티가 마르세유를 조금은 압도할 수 있는 면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홈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고, 맨체스터 시티의 백업 자원들 역시 주전 도약에 어떤 야심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하려고 적극적으로 경기를 펼칠 것이기 때문에 이 마르세유가 맨시티 원정 이후에 순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나코와 홈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종합을 해 봤을 때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 사이드가 조금은 유리할 것 같고, 만약에 폴더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마르세유의 무승부까지 조금은 받쳐볼 만한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3회차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1번부터 7번까지만 현미경 분석을 다뤄드렸기 때문에 최종픽 독식 분석 같은 경우에는 1부를 8번부터 14번 경기 먼저 진행한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2부에서 1번부터 7번, 어제 제가 다뤄드렸던 1번부터 7번의 독식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1부를 업로드를 해드리고 그 텀에 제가 2부를 연이어 촬영을 해서 최대한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승무패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